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최영섭입니다. 이런 설명회 자리에서 좀 딱딱한 그런 인사말 대신에 좀 키노트 스피치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심사평가원 원장 입장에서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돼서 사실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는 직업훈련 현장에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경제학 전공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직업훈련 정책을 나름 고민해온 입장에서 우리나라 직업훈련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얼마나 이게 내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직업훈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5년, 10년, 뭐 길게 20년, 30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나름의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학습으로서의 평가라는 것인데, 목차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업 능력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한국 성인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앞으로 훈련생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될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특히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양성훈련이라는 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훈련 방식도 대면 그리고 집체 훈련 위주로 이루어졌죠. 근데 앞으로는 벌써 이제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능 한 가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아예 배우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인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에서 필요한 역량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도 계속 쌓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직업훈련,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집체가 아닌 새로운 교육훈련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인들에게 정말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성인들은 학습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우선 느린 학습자입니다.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한 가지 들어도 오래 기억이 되는데 나이 들면은 기억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나무 이름 외우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붙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느린 학습자들입니다. 그리고 편차 큰 학습자.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인지 능력이 그렇게 이제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마치고 부모님들의 손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체면에 가린 학습자, 이게 참 특히 중장년 남성에서 큰 문제인데, 이 중장년 남자들은 정말 좀 속된 말로 가오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중장년 남성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다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어떤 분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다 아시는 거죠? 돌아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왜냐? 이 체면에 이제 가려서 자기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이분 그 중장년 남자분들을 뭐 한 20-30명 모아놓고 다 아시나 보다 쭉쭉쭉쭉 진도 나가면 나중에 아는 거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청년들과 중장년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아놓는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지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컨대 20대부터 60대까지 한 20명을 한 클래스에 넣어놓고 하나의 시간표로 쭉 진도를 뺀다. 그랬을 때 예컨대 젊은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처음 한 일주일, 2주일 여기까지는 쫓아오지만 조금 지나면 못 쫓아와요. 쫓아오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 탈락하겠다. 아니면 소위 부실 훈련생이 되는 거죠. 그 전날 와서 그 전날 약주만 심하게 드시고 다음 날은 술 냄새 풍기면서 잠만 주무시는, 아니면 유튜브만 보시는, 옆에 젊은 사람은 학습 분위기 흐린다라고 불평만 하는. 근데 그 중년의 남성분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관두고 싶은데 전화가 왔어. 선생님 관두지 마시고 나오세요. 수당 나옵니다. 그럼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 일단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탈락의 가능성이 갈수록 이제 높아진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시간표로 쭉 가는 것은 탈락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일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별화된 학습이 정말 필요하다. 개별화된 학습이라는 건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개별화된 학습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은 예컨대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초중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길러내기 위해 개별화된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성인 학습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딱딱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 OECD,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데서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보시면 PIAAC, 그래서 피약 그러는데 피약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 한 35개국 나라별로 한 5천여 명씩 골라서 실제로 시험을 칩니다.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에 대해 시험을 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성인들이 역량 수준이 어떤지 점수를 다 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일단 연령별로 나눠보면요. 25에서 34세, 44세, 54세, 55세 이상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35개국 중에서 순위입니다. 순위. 그러면 역량 점수가 수리력 13위 그러는 거는 25, 34세는 35개국 중에서 13번째로 높은 스코어라는 겁니다. 점수 괜찮아요. 이거는 순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1등이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 수리력이 같은 연령 내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31이잖아요. 35개국 중에서 31이기 때문에 이 퍼져 있는 정도가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이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인지 능력이 동질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5, 34세는 수리력이나 문해력이나 모두 점수가 높고 퍼져 있는 것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꽤 상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44세, 54세, 55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점수에서의 순위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다음 표준 편차에서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갑니다. 표준 편차는 커질수록 이게 순위가 높아져요. 근데 커질수록 순위가 높아진다는 건 점점 더 많이 퍼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컨대 55세 이상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13위였던 게 영양 점수는 25위까지 순위가 뚝 떨어지고, 표준 편차는 31위에서 예컨대 22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떨어지는데 퍼지긴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한 게 이 표인데, 그래서 54세 집단과 55세 집단이 이 25, 34세하고 비교해서 순위가 도대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그걸 이제 그 비교를 한 건데, 결국 이 바뀐 값의 요건 격차입니다. 격차. 바뀐 값의 순위입니다. 바뀐 값의 순위가 표준 편차의 경우 굉장히 커요. 이게 1이면 가장 바뀐 값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개국 중에서 문해력 같은 경우 25, 34세 대비해서 44세, 54세에서 표준 편차가 커진 것, 그러니까 더 넓어진 것이 두 번째로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같은 연령대 안에서 젊은 층에서는 영양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지 영양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인지 영양의 편차가 외국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과의 격차,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이 이렇게 인지 영양 편차가 큰데, 하나의 연령대 안에서도 편차가 큰데, 더 복잡한 문제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연령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20대부터 50대 안에서도 연령 편차가 큰데, 이 50대가 20대와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간표로 똑같은 수업 진도로. 그랬을 때 저희가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 50대 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힘들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50대 분이라 하더라도 20대와 같이 수업하게 되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금 사실 직업훈련을 오래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업훈련 관련 정책 연구를 했고, 심사평가원도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억울합니다. 직업훈련 돈은 많이 드는데 뭐 별로 국비과정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흔하게들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나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더 이상은 그런 얘기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 저희가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역량 기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역량 기반 훈련,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량 기반 훈련이라는 표현은 뭐 10여 년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량 기반 훈련이 도대체 뭘까 하다가 여러 문헌들을 뒤져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사실 이 인용된 요 문건은 굉장히 짤막한 미국에서 기업 대상 교육 훈련하는 기관에서 정말 효과적인 재직자 대상 교육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데서 이제 따온 거예요. 근데 제게 가장 역량 기반 훈련이 뭔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전제는 성인이 어른들은 아이들하고는 다르다. 아이들은 백지 상태다. 그런데 성인들은 어떤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학습 속도를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이들은 백지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사실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용 기반 훈련이라는 게 일반적인 먼저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몇 시간을 배울지 쫙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콘텐츠 베이스드 러닝 혹은 트레이닝과 달리 역량 기반 훈련은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자에 중점을 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중등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기본 교육 과정을 정합니다. 국가 표준 교육 과정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국영수에서 뭘 배우고 최소한 몇 시간씩은 배우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초중등 학교는 그걸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 시간을 뭐 마음대로 늘리거나 뭐 수학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게 별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내용을 몇 시간 가르칠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자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로 학습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못 따라오는 사람인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라.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은 넘어가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오래 투자해라. 그렇잖아요. 사실 어른들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으면은 짜증이 안 날까요?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으세요? 확인하고 알고 있는 거 넘어가고 모르는 거 가르쳐 드려야죠. 근데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 이 양반들 또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올 때까지 배울 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전에 편성된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실제 학습 진도를 확인해서 학습을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나는 실제 배움 자체 이걸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역량 기반 훈련이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학습자들에게 정말 개별화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가장 출발은 뭘까? 저희가 생각을 한 건 이 어세스먼트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세스먼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이건 교육학 전공하신 교수님께 배운 겁니다. 저희 그 정혜경 교수님이라는 분께 이제 배운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 건데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평가라는 것이 이미 배운 결과를 평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뭘 배우고 뭘 잘 배웠니 시험 문제 내고 답안지 내면 A, B, C, D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Assessment of Learning 혹은 Assessment on Learning 학습에 대한 평가 또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평가는 사실 평가 중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초보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의 경향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분리된 또는 학습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학습 자체로 통합이 되는 추세다. 그래서 Assessment as Learning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예컨대 뭐 학기를 마쳤든 아니면은 학교를 마쳤든 그러면은 졸업장을 주거나 학점을 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쓴다든지.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람은 교사 그리고 피드백은 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만 제가 시험 성적 매기고 학생들한테 피드백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세스먼트 4는 이제 어세스먼트 as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세스먼트 as learning을 보면 학생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별로 개별적인 목표를 정하고 학생들이 또한
내부 평가, 스스로 평가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선생님이 또 확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에 활용하고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이 학습 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자체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뭐 분리되어 있는 거는 또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쪽지 시험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뭐 받아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보면은 기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어세스먼트 4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뭐 방과후 과제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일종의 뭐 어세스먼트 as learning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이 다양한 어세스먼트가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특히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개별화된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로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세스먼트 as learning 그래서 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학습 결과를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이 잘 수용했는지를 따지는 어세스먼트 on 또는 어세스먼트 of learning에서 학습 과정에 통합된 그래서 학습자들이 정말 학습 과정을 잘 따라오는지 점검하고 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어세스먼트 as learning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훈련 이수자 평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심평원의 훈련 이수자 평가가 어세스먼트 온 러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평가로 몇 명의 훈련생을 골라서 잘 배웠는지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사실 훈련 이수자 평가와 같은 제도가 한국 현실에서는 대단히 낯선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든 초중등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해당 과목을 가르친 교강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교강사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와서 너 뭐 어떤 거 배웠니? 뭐 너 제대로 배웠니?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도 없고 대학교도 없어요. 근데 직업훈련에서만 직업훈련 현장에서 가르친 교강사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훈련생들이 뭘 잘 배웠는지 점검을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낯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제도를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하고 있는 낯선 제도를 직업훈련 현장에서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삐걱거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수자 평가가 설사 과거의 이수자 평가가 어세스먼트 오브 혹은 어세스먼트 온 러닝으로 되어서 그리고 낯선 제도로서 운영이 되면서 삐걱거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훈련에서 정말 무엇을 배웠는지를 점검하는 문화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다만 고민은 이 이수자 평가가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 현실에서 정말 성인 대상의 개별화된 훈련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세스먼트 4 혹은 어세스먼트 as learning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 이것은 훈련 기관에서 하시는 겁니다. 내일 배움 카드 훈련생이 연간 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장기 훈련 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50만, 60만이 됩니다. 그 50만, 60만을 어떻게 모두 다 시험을 치겠습니까? 심평원이 수능 출제기관도 아니고 관리기관도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훈련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훈련 기관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에서 내가 뭔가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정말 훈련생이 제대로 배웠는지 검증을 하고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 잘 배웠으면 잘 배웠다 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훈련기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심평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각자를 평가하는 그 기준과 절차,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의 학점 인플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뭐 코로나 때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학점이 전부 다 A를 받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학점 따는 친구들은 기업들에서 이 성적표를 안 본대요. 근데 왜 그러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성적을 줬는지 외부에서 가서 보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성적 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점 인플레 문제 나오고, 정작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받았는데 그 학점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은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세스먼트 애즈 러닝을 하려면 훈련 운영 과정에서 교강사분이 특정 훈련생이 쫓아오는지 못 쫓아오는지 보고, 못 쫓아온다 그러면은 따로 빼서 보충학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정부가 훈련비를 훈련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표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당초 시간표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부정훈련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제약인데,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제약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희가 정부에게 훈련 시간 단위로 훈련비 주는 거 너무 빡빡한 규제이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정부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현실에서는 일정한 문제들이 존재했었어요. 훈련 부정의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훈련 부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을 전제로 시간당 훈련비,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도 제가 봤을 때 훈련 이수자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 훈련생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존의 훈련 이수자 평가는 그 자체로서는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발전에는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훈련생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저희에게는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이제 현직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예컨대 경제학 원론을 가르친다 그러면 시중에 나가보면 경제학 원론 교과서 많습니다. 종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제가 수업하는 거 그냥 교과서 보면서 쭉 진도 빼면 돼요. 한 학기 동안 진도 쭉 뺄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뭐 시간수로 따지면 한 4, 50시간 정도 되죠. 4, 50시간을 가르쳤는데 시험 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책 한 이만큼 두꺼운 걸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뭐 한 두세 장, 거기다가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고민은 첫째, 어떤 문제를 내야 내가 가르친 것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애들한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둘째,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쓴 걸, 애들이 쓴 것 중에 어떤 거를 S를 주고 어떤 거를 C를 주고 그 기준은 뭘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초중등 학교는 교과목 몇 개 안 됩니다. 국영수 몇 개 안 돼요. 대학 전공 과목 해봤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직업훈련 능력 단위가 10,000개예요. 원칙적으로는 10,000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평가 가이드라인 몇 개 있나요? 한 1000여 개 되나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예컨대 경제학 원론을 가르치고 최영섭이 평가하는 것과 다른 대학 교수님이 평가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비슷한 걸 배웠으면 비슷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영섭의 평가 결과와 다른 대학 교수님의 평가 결과가 비슷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평가한 거를 예컨대 나는 이렇게 평가했고 당신은 저렇게 평가했고 서로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평가의 경험에 대한 공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업훈련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한 여건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하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부족한 여건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예요. 잘 포장된 도로를 달리면 예컨대 마라톤에서 뭐 40 풀코스를 3시간, 4시간 안에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달려야 되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산길이에요. 그런 산길에서 10시간이 걸릴지 20시간이 걸릴지 혹은 아예 못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안 가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생 평가가 발전을 하려면 정부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심평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교강사, 훈련 기관, 사실 직접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훈련생을 가르치고 평가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어쩌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훈련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련 기관의 몫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관에서 그러한 평가를 잘 운영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심평원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세스먼트 애즈 러닝 이것의 정착을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평가 체계가 정착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경험의 공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실 정부 이제 그 유순동 사모님 와 계십니다만 저도 뭐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직업훈련 그러면 취업 이렇게만 이제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이라는 게 일과 관련된 역량을 길러내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직업훈련이라는 게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훈련 자체에 뭔가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훈련한 분야와 상관없이 아무 데로나 취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훈련 안 하고 취업시키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드는 게 될 수 있어요. 훈련과 상관없이 취업시킨다? 잘못하면 훈련 자체의 존재 의의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 그리고 그 뭔가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취업한다.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무언가를 배웠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검증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훈련, 학습, 훈련 이퀄 학습 이것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훈련 기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위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뭐 저희 심평원에서 평가 도구 같은 것을 만들고 합니다만 턱도 없습니다. 능력 단위가 만개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장기에 할 수도 있고 단기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기관 내부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들을 만들고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훈련 목표에 맞춰서 실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과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강사의 평가 관련 역량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도 기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당연히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능력개발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능력개발교육원에서도 교강사 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도록 저도 관계하시는 분들과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가 이미 그 훈련 기관의 훈련의 현장에서 겪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부족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정말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중요성이 그처럼 높아지는 상황에서 훈련 자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훈련생 평가가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